모든 여성은 힘을 가진 남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욕하고 괴롭히는데도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는 그 무력감을 안다. 한국의 한 군부대에서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박중령이라는 한 남자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 박진우는 철권 통치로 부대를 지배했다. 여성들을 약하고 열등하다고 여겼다. 수년간 그들을 모욕하고 괴롭혔으며 감히 항의하는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해 자신의 계급을 이용했다. 그는 상부에 강력한 친구들이 있었고 자신이 사실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추운 2월의 아침, 박중령은 모든 군인들 앞에서 김소영 상사를 모욕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여성이 몇 달간의 두려움 끝에 마침내 행동할 용기를 찾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장교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와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부대에는 칠라복 7부대 출신의 송미란 소령이 도착했다. 그녀는 무자비한 부패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었고 장군들조차 그녀 앞에서 떨었다. 그녀는 미완성으로 사건을 종결한 적이 없었고 계급은 그녀에게 어떤 장벽도 되지 않았다. 박중령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보다 강한 누군가와 마주하게 되었다. 온 사단이 수년간 건드릴 수 없다고 느꼈던 남자의 몰락이 준비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장 엄격한 감찰관이라도 수년간의 침묵과 공포를 뚫을 수 있을까? 비무장지대. 근처의 한국군 부대는 이른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다. 철조망 너머로는 북녘 땅이 보이고 긴장감이 항상 공기 중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이었다. 박진우 중령의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표창장과 메달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범 장교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달은 그의 타락한 명예와 남용된 권위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박중령은 20년 넘게 군복무를 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갔다. 처음에는 모범적인 장교였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는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젊은 장교였다. 하지만 중위, 대위를 거쳐 소령이 되면서 그의 성격에 어두운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 부하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점점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농담이나 불쾌한 시선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체계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했다. 박중령이 이 부대에 부임한 것은 3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여성 군인들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그는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힘든 임무에 배치했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확대해서 질책했다. 무엇보다 그는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자신의 편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김소영 상사는 이 부대에서 가장 유능한 통신 전문가 중 하나였다. 군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러 작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박중령 아래에서 그녀의 재능은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뛰어날수록 박중령의 질투와 적개심은 커져갔다. 부대의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현주 중사는 정비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박중령은 그녀를 단순한 청소 업무에만 배치했다. 정민영 하사는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중령은 그녀를 항상 사무 업무에만 묶어두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여성 군인들의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짓밟혔다. 박중령의 괴롭힘 방식은 교묘했다. 직접적인 성희롱보다는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
여성들 앞에서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다른 남성 부하들 앞에서 여성들을 조롱했다. 그는 여성들이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더 교활한 것은 그가 여성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겼다는 점이었다. 한 여성을 다른 여성과 비교하며 둘 다를 깎아내렸다.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열시켰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일부는 자원 전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남성 부하들의 반응이었다. 대부분은 불편해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박중령의 권력이 너무 강했고 그에게 반대하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일부 젊은 장교들은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침묵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다. 여성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남성들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박중령만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공포의 왕국에서 절대 권력자가 된 기분이었다. 김소영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밀리에 박중령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분노를 사기기 위한 일기였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되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이현주, 정민영을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했다. 박중령의 보복이 무서웠고 더 큰 문제는 상부에서도 그를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박중령에게는 정말로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다. 사단장인 김대호 준장은 그의 사관학교 동기였다. 연대장인 최영호 대령도 그와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인맥 때문에 박중령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보호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김소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법무관인 이중현 대위와 접촉했다. 이 대위는 젊고 정의감이 강한 장교였다. 그는 김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박중령의 권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위는 신중하게 조언했다.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통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 내부의 신고 체계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김소영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것이 정말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녀는 이중현 대위가 알려준 외부 신고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큰 실수를 저지를 줄은 몰랐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부대 내 중앙 광장을 휩쓸었다. 오전 6시 정각 전체 장병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정렬했다. 김소영 상사는 평소처럼 통신부대 대열에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최근 들어 박중령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박진우 중령이 지휘대로 올라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심술궂은 표정이 떠 있었다. 어젯밤 상급 부대에서 온 짓이 사항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여성 장병들의 전투 참여 확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었다.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였다. 오늘부터 새로운 작전 지침이 시행된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여자들이 진짜 전투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소영은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여성 장병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중령의 발언은 공식 석상에서 여성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군 기강 위반 행위였다. 특히 통신부대의 김소영 상사. 박중령이 갑자기 그녀를 지목했다. 앞으로 나와라. 김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열에서 나와 지휘대 앞으로 걸어갔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여자가 정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중령이 모든 장병들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몸무게도 60kg도 안 되는 여자가 완전 군장을 메고 행군할 수 있을까? 장병들은 불편한 침묵을 유지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런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김 상사, 너는 정말 남자들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중령이 직접 그녀에게 물었다. 김소영은 똑바로 박중령을 쳐다보았다. 예, 그렇습니다. 중령님. 박중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김소영이 굴복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녀의 당당한 대답이 기대와 달랐다. 정말 그런가? 그럼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50개를 해보라. 박중령이 명령했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아침 점호 시간에 개별 장병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다. 더욱이 여성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차별이었다. 김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정확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나갔다. 평소 꾸준한 체력 훈련 덕분에 어렵지 않았다. 10개, 20개, 30개. 김소영은 계속해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박중령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는 김소영이 중간에 포기하기를 바랐는데 그녀는 끝까지 해내고 있었다. 마침내 김소영이 50개를 완성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다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숨이 약간 거칠었지만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다. 박중령은 더욱 화가 났다. 이것 봐라. 겨우 팔굽혀펴기 몇 개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양이군. 하지만 진짜 전투는 이런 게 아니야.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더욱 모욕적인 발언을 시작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겁이 많아. 총소리만 들어도 울 것이고 피만 봐도 기절할 것이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장에 보낼 수 있겠나? 이때 대열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젊은 장교들 중 몇 명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이중현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더 웃긴 건 이런 여자들이 남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박중령이 계속했다. 승진도 하려고 하고 중요한 보직도 맡으려고 해. 정말 한심하지 않나? 김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특히 김 상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 박중령이 개인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똑똑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군대에 온 것 아닌가? 이 말에 김소영의 몸이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여성 비하가 아니라 그녀 개인에 대한 모독이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 중령님.
김소영이 입을 열었다. 그런 말씀은 닥쳐. 박중령이 고함쳤다.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이것 봐라. 여자들은 이런 식이야. 조금만 권한을 주면 바로 건방져져. 전체 부대가 숨을 죽였다. 이런 공개적인 모욕은 그 동안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박중령이 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다. 김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중령님, 저는 군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권리? 너 같은 것이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야. 여자들은 그냥 보조 역할이나 하면 돼. 이때 대열 뒤쪽에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김소영은 알아챘다. 이제 그만 대열로 돌아가. 박중령이 김소영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행동해라. 여자 주제에 너무 나서지 마라. 김소영이 대열로 돌아가자 박중령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하지만 모든 장병들의 마음속에는 방금 목격한 일이 깊이 새겨졌다. 특히 여성 장병들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했다. 점호가 끝난 후 김소영은 조용히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어 방금 전의 녹음을 다시 들어보았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중령의 성희롱 발언, 모독적인 언사, 차별적 행동 모든 것이. 그날 오후 김소영은 이중현 대위를 찾아갔다. 그녀는 녹음 파일과 함께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 대위는 증거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 대위가 말했다. 명백한 성희롱이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즉시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대 내부 신고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중령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다. 외부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김소영은 군, 검찰청 성범죄 전담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박중령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 김소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일기장을 펼쳤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개인적 기록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박중령의 모든 부당한 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증거 자료집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기 시작했다. 2월 15일 오전 6시 아침 점호. 박진우 중령이 전체 장병 앞에서 나를 개인적으로 모욕함. 여성은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차별적 발언. 개인적 신체 능력 테스트 강요. 성적 모독 발언 다수. 모든 내용 녹음 완료. 그녀는 펜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로 공식적인 신고를 했다. 군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분위기는 이상했다. 어제 아침 점회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여성 장병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눈빛을 나누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소영은 이현주 중사와 정민영 하사를 조용히 만났다. 세 사람은 부대 뒤편의 한적한 벤치에 앉았다. 소영아, 어제 일은 정말 심각했어. 이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중령이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정민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박중영은 너무 강력해. 김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다. 사실 나는 이미 행동을 시작했어. 어제 밤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거든. 두 사람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했다. 이현주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어디에? 군 검찰청이랑 인권위에. 김소영이 대답했다. 이중현 대위가 도와주셨어. 그분이 안전한 신고 방법을 알려주셨거든. 정민영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그런데 괜찮을까? 박중령이 알면 어떻게 될지. 나도 두려워. 김소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리고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도움? 김소영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일들만 기록했어. 하지만 박중령은 우리 모두를 괴롭혔잖아. 너희들의 경험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이현주는 깊게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박중령에게 수없이 모욕당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정비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무시당하고 단순 청소 업무에만 배치당한 일들. 남성 부하들 앞에서 여성은 기계를 다룰 능력이 없다고 조롱당한 일들. 나도, 나도 많은 일이 있었어.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김소영이 설명했다. 꼭 물리적인 증거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정확한 날짜와 시간, 목격자, 상황 설명만 있어도 돼. 여러 사람의 일관된 증언이 모이면 그것도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 정민영도 점점 마음이 움직였다. 사실 나도 박중영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내 사격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사무 업무만 시켰잖아. 그것도 차별 아닌가? 세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놀랍게도 박중영의 괴롭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했다. 그 주 내내 김소영은 조심스럽게 다른 여성 장병들과 접촉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워했다. 박중령의 보복이 무서웠고 더 큰 문제로 번질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김소영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나서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통신병 출신의 한미현 하사도 합류했다. 그녀는 박중령이 여성들의 개인 통화를 몰래 감청하려 했던 일을 증언했다. 보급부대의 서유진 병장도 나섰다. 박중령이 여성들에게만 과도하게 무거운 물건을 나르라고 시켰던 일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었다. 한 주가 지나자 김소영의 주변에는 6명의 여성 장병이 모였다. 모두가 박중령의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서 각자의 경험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었다. 부대는 작은 공간이었고 여성들의 변화된 분위기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박중령에게 충성하는 몇몇 부하들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다. 김중식 중사는 박중령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다. 그는 여성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목격하고 박중령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요즘 여자들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김중식이 박중령의 사무실에서 보고했다. 김소영 상사를 중심으로 뭔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중령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뭔가 모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글쎄요. 자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중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제 아침 점호에서 김소영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김소영 같은 하급 장교가 자신에게 뭘 할 수 있겠는가? 계속 지켜보라. 박중령이 명령했다. 만약 수상한 움직임이 더 발견되면 즉시 보고해. 한편 이중현 대위는 김소영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정보원을 통해 들은 바로는 상급 부대에서 곧 특별감찰단이 내려올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신고가 상부에 전달된 것 같아. 이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중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야. 김소영은 긴장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사흘 후 김소영은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아침 훈련이 끝난 후 최영호 연대장이 그녀를 개별 면담하자고 했다. 연대장실에 들어서자 최 대령의 표정이 심각했다. 김 상사, 앉아라. 최 대령이 의자를 가리켰다. 오늘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김소영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중령의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최근에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어. 최 대령이 말했다. 특히 여성 장병들 사이에서 뭔가 불만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김소영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연대장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박중령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최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박중령은 우수한 지휘관이야. 혹시 개인적인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는 아닌가? 김소영은 이것이 미묘한 압박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대령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박중령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연대장님, 저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김소영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명백한 성희롱과 차별 행위가 있었습니다. 최 대령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김 상사, 군대는 계급사회야. 상급자의 지시나 지도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혹시 박중령의 엄격한 지도 방식을 오해한 건 아닌가? 아닙니다. 김소영이 분명하게 대답했다. 엄격한 지도와 성차별적 모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김소영의 단호한 태도에서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박중령과의 오랜 우정도 생각해야 했다. 김 상사,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최 대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면 너만 손해야. 박중령은 곧 진급 대상자이기도 하고 상부와도 관계가 좋아. 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어떨까? 김소영은 이것이 명백한 회유라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위협이기도 했다. 박중령의 권력과 영향력을 암시하면서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연대장님, 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을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소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최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 상사, 너는 지금 매우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라. 면담이 끝난 후 김소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날 오후 부대에는 더 구체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김소영과 친분이 있는 여성 장병들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불려나가기 시작했다. 이현주 중사는 정비대장에게 불려가서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 이 중사, 요즘 김 상사와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인가?
정비대장이 물었다.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현주가 대답했다. 그런가? 하지만 부대 분위기를 해치는 일은 하지 말라. 너도 진급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진급 기회를 빌미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정민영 하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직속 상관이 그녀를 따로 불러서 여성 장병들이 뭉치면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당열보다는 개별적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여성 장병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까? 한편 박중령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김대호 준장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해서 말했다. 준장님, 최근에 여성 장병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중령이 보고했다. 저의 엄격한 지도 방식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김 준장은 박중령의 오랜 친구였다. 사관학교 동기였고 여러 보직에서 함께 근무했다. 그는 박중령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요즘 여성 장병들이 너무 예민해졌어. 김 준장이 말했다. 조금만 엄격하게 해도 차별이라고 하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혹시 공식적인 문제로 번질까봐 걱정됩니다. 박중령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사소한 불만들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면 돼. 이런 대화가 오간 직후 부대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여성 장병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그들의 동선과 만남이 더욱 세밀하게 관찰되기 시작했다. 김중식 중사는 다른 몇몇 하사관들과 함께 조직적인 감시망을 구축했다. 여성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완전히 은밀하지는 않았다. 부대 내에는 박중령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중 일부는 박중령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중현 대위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김소영에게 전달했다. 지금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해. 동시에 그는 더 중요한 정보도 가져왔다. 상급 부대에서 곧 감찰팀이 내려온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 아마 다음 주쯤 될 것 같아. 김소영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전문 조사관들이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도 다가오고 있었다. 박중령도 이런 정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필사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네. 김소영이 말했다. 맞아. 감찰팀이 오기 전까지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의 안전이 중요해. 그날 밤 김소영은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했다. 이제 마지막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다. 박중령의 방역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보이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송미란 소령과 그녀의 감찰팀이었다. 송소령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 가방에는 그녀가 지금까지 해결한 수십 건의 부패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각각의 사건은 그녀의 무자비한 정의 추구의 증거였다. 송미라는 707 특수임무부대 출신으로 군 내에서 부패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녀가 맡은 사건 중 미해결로 끝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장군이든 대령이든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았다. 경비병이 급히 부대 내부로 연락했다.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에 퍼졌다. 박중령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감찰팀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누구라고 했나? 박중령이 부관에게 물었다. 송미란 소령이라고 합니다, 중령님. 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송미란이라는 이름은 군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가 온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송소령은 키 165cm의 날씬한 체구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예리한 눈빛, 그리고 완벽한 군복 착용. 모든 것이 그녀의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부대장실에서 김대호 준장이 송소령을 맞았다. 김 준장은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 송소령, 먼 길 오느라 수고했소. 김 준장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송소령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정확히 무엇에 관한 것인지요? 송소령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입니다. 박진우 중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김 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송소령, 그것은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일일 겁니다. 박중령은 모범적인 장교. 준장님. 송소령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저는 사실관계만 조사할 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송소령은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고위 간부들은 항상 문제를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압박에 굴복한 적이 없었다. 조사팀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송소령이 요청했다.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면담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 준장은 마지못해 회의실 하나를 배정했다. 송소령은 즉시 그곳을 조사 본부로 만들었다. 벽에는 조사 계획표가 붙었고 책상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었다. 송소령의 팀원은 3명이었다. 윤석호 대위는 증거 분석 전문가였고 강수진 중위는 심리 상담 전문가, 그리고 이동준 중위는 법무 전문가였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었다. 이번 조사의 원칙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송소령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첫째, 완전한 객관성. 둘째, 철저한 증거 수집. 셋째, 피해자 보호. 이 3가지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첫 번째 면담 대상은 김소영 상사였다. 송소령은 그녀를 조사실로 불렀다. 김소영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전문가가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었다. 김 상사,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송소령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전문적이었다. 저는 송미란 소령입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영은 송소령의 차분한 분위기에 마음이 놓였다. 그동안 만났던 남성 상관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우선 신고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송소령이 말했다. 시간 순서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소영은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중령의 체계적인 괴롭힘,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마지막 공개 모욕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상세히 말했다. 송소령은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그 발언을 들은 다른 증인이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까? 김소영은 준비해온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제출했다. 송소령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이런 체계적인 증거 수집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매우 잘 준비되어 있군요.
송소령이 말했다. 이 증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과도 면담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김소영이 대답했다. 모두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송소령은 팀원들과 초기 평가 회의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소령이 물었다. 윤석호 대위가 먼저 말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 확인됩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준입니다. 강수진 중위도 동의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성 있고 구체적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이동준 중위가 덧붙였다. 일기장의 기록들도 매우 체계적입니다. 날짜, 시간, 상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서 교차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심각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서둘러야겠습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는 감찰팀의 도착 소식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중령은 급히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부터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박중령이 경고했다. 감찰팀이 뭘 묻든 간에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었다고 답변하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송미란이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송소령은 혼자 조사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었다. 더 깊고 체계적인 문제의 징후였다. 송미란 소령은 조사실 벽의 복잡한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중앙에는 박진우 중령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피해자들, 목격자들, 그리고 권력 구조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만의 특별한 조사 방법이었다. 복잡한 사건의 전체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둘째 날 아침, 송소령은 이현주 중사와의 면담을 시작했다. 이 중사는 처음에는 매우 긴장해 있었다. 그동안 상급자들에게 받은 압박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이 중사님, 여기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송소령이 안심시켰다. 그리고 귀하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도 취해질 것입니다. 이현주는 송소령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비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단순한 청소 업무에만 배치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중령은 제가 기계를 만질 때마다 여자가 뭘 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주가 말했다. 그리고 남성 동료들 앞에서 저의 실수를 과장해서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송소령은 구체적인 날짜와 목격자들에 대해 질문했다. 이현주는 자신이 기록해둔 메모를 꺼냈다. 그녀도 김소영처럼 박중령의 부당한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에는 정민영 하사와의 면담이 있었다. 정 하사는 사격 전문가였지만 박중령은 그녀를 항상 사무 업무에만 배치했다. 저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실력이 있습니다. 정민영이 말했다. 하지만 박중령은 여자는 총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며 제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송소령은 정민영의 사격 기록을 확인했다. 실제로 그녀는 부대 내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자였다. 이런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었다. 셋째 날에는 한미현 하사와 서유진 병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 박중령의 괴롭힘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광범위했는지가 드러났다. 한미현은 박중령이 여성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려 했던 일들을 증언했다. 제 개인 전화를 도청하려고 했고
외출 시에도 과도하게 간섭했습니다. 서유진은 차별적인 업무 배치에 대해 말했다. 같은 계급의 남성들은 가벼운 물건을 옮기는데 저희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도 남자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송소령의 관계도는 점점 복잡해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했고 박중령의 행동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중령의 행동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상급자들, 심지어 그런 행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간부들이 있었다. 송소령은 윤석호 대위와 함께 증거 분석을 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소령이 말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런 행동이 용인되는 조직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윤 대위도 동의했다. 녹음 파일들을 분석해보니 박중령의 발언 중 상당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이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다. 통신병 출신의 젊은 상병이 송소령을 찾아왔다. 소령님, 저는 이병택입니다. 박중령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증언했다. 작년에 박중령이 여성 장병들의 숙소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뒤지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였다. 성희롱을 넘어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의 영역이었다. 송소령은 즉시 이 상병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숙소 관리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한편 박중령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다. 감찰팀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김중식 중사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김중사, 감찰팀이 누구와 면담하는지 알아봐라. 박중령이 명령했다.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이 보고했다. 여성 장병들과 일부 하급 간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 수 있나? 그건 어렵습니다. 감찰팀이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박중령은 불안해졌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중령은 최영호 연대장을 찾아갔다. 연대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대령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송미란 소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녀가 맡은 사건 중에 무마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의 방어는 방역이야. 김소영과 그 일당들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들이 개인적 원한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박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미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송소령은 새로운 정보를 받았다. 익명의 제보자가 중요한 문서들을 전달한 것이었다. 그것은 박중령이 여성 장병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서를 조작한 증거들이었다. 송소령은 이 문서들을 보며 확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차별과 괴롭힘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 큰 부패와 권력 남용이 있었다. 조사 넷째 날, 송미란 소령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부대 회계 담당자인 조현석 중사가 몰래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은행 계좌, 명세서와 금융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소령님, 이 자료들을 보시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조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중령의 금융거래 내역인데 설명할 수 없는 큰 돈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송소령이 서류들을 살펴보자 눈이 커졌다. 박중령의 계좌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다. 그 금액은 중령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 돈의 출처를 아십니까? 송소령이 물었다. 부대 복지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 중사가 답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송소령은 즉시 윤석호 대위를 불렀다. 윤 대위, 이 자료를 긴급히 분석해 주세요. 부대 회계 장부와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1시간 후 윤 대위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다. 소령님, 이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지난 2년간 약 3천만 원 정도가 부정하게 인출되었습니다. 송소령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중령이 여성 장병들을 괴롭힌 이유가 단순한 성차별만이 아닐 수도 있었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알아챌 만한 유능한 인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조 중사님, 박중령이 회계 업무에 여성을 배치하는 것을 꺼렸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조 중사가 답했다. 작년에 김소영 상사가 통신 업무와 함께 회계 보조를 맡으려고 했었는데 박중령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여성은 숫자에 약하다는 이유를 들면서요. 송소령은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중령의 성희롱과 차별 행위 뒤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송소령은 박중령을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들과 증인들만 만났지만 이제는 당사자와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다. 박중령이 조사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하지만 송소령의 예리한 눈빛 앞에서 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박중령님, 이번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소령이 정중하게 시작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령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송소령,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엄격한 지도를 했을 뿐이고 일부 여성 장병들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송소령이 김소영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여자 주제에 너무 나서지 마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겁이 많아. 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줄 몰랐다. 이것은 맥락에서 벗어난 편집된 내용입니다. 박중령이 변명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도 있습니다. 송소령이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송소령은 금융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이 계좌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령이 서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이 부분까지 발각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당한 수당입니다. 박중령이 급하게 말했다. 부대 회계 장부와 대조해 본 결과 이런 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송소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박중령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다른 전략을 시도했다. 송소령, 당신도 여자 아닙니까? 박중령이 비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동료 장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박중령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는 송소령에게 뇌물을 제안한 것이었다.
송소령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박중령님, 지금 저에게 부정한 제안을 하고 계십니까? 박중령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귀하의 모든 발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송소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뇌물 공여 시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송소령은 즉시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닙니다. 송소령이 말했다. 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뇌물 공여 시도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부패 사건입니다. 강수진 중위가 말했다. 박중령의 성희롱 행위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동준 중위도 동의했다. 유능한 여성 장병들을 의도적으로 핵심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횡령을 들킬 위험을 줄이려 했을 수 있습니다. 송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소영 상사가 회계 업무를 맡으려 했을 때 박중령이 강력히 반대한 이유도 이제 명확합니다. 그날 저녁 박중령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그는 김대호 준장을 찾아가 마지막 도움을 요청했다. 준장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박중령이 애원했다. 제 인생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준장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횡령과 뇌물 공여 시도까지 포함된 사건에서는 그도 박중령을 보호할 수 없었다. 진우야,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어. 김 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그날 밤 송소령은 상급 부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군 내부 부패를 척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었다. 김소영은 그날 밤 이중현 대위로부터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 김소영이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중령이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거든. 실제로 박중령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김소영과 다른 여성들의 과거를 조사해서 그들의 신뢰성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송소령이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고 횡령 혐의는 물리적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송미란 소령은 조사 다섯째 날 새벽부터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증거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녹음 파일, 증언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녀의 경력에서도 손꼽힐 만큼 복잡하고 심각한 사건이었다. 윤 대위, 모든 증거의 법적 유효성을 재검토해 주세요. 송소령이 지시했다. 그리고 강중위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 정도를 종합평가해 주시고요. 팀원들은 밤새워 작업했다. 이제 며칠 후면 이 사건이 상급 부대로 이송되어 공식적인 군 검찰 수사로 넘어갈 것이었다. 송소령의 역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었고 그 임무는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김소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과 두려움이 마침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앞으로 겪어야 할 공식적인 절차들이 부담스러웠다. 군 검찰 조사, 언론의 관심,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했다. 소영아, 이제 정말 끝이 보여. 이현주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 맞아.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정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중령이 마지막까지 뭘 할지 모르잖아. 실제로 박중령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김소영과 다른 여성들의 과거를 캐내려 했다. 그들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어 증언의 효력을 떨어뜨리려는 계획이었다. 김 중사, 김소영의 개인 기록을 다시 조사해봐라. 박중령이 김중식에게 지시했다. 징계 기록이나 문제가 된 일이 없었나? 김중식이 조사해본 결과 김소영은 모범적인 군인이었다. 징계 기록도 없었고 오히려 여러 번 표창을 받은 우수한 장병이었다.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중령님, 특별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김중식이 보고했다. 박중령은 더욱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로 상급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횡령과 뇌물 공여 시도라는 심각한 혐의 앞에서 아무도 그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송소령은 이런 박중령의 마지막 몸부림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 김소영과 다른 여성들은 임시로 별도의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중현 대위가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다. 김 상사님들, 곧 이 모든 일이 정리될 것입니다. 송소령이 그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박중령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사 6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중령이 갑자기 부대를 무단 이탈한 것이었다. 그는 새벽에 몰래 부대를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즉시 수색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김대호 준장이 명령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도 협조 요청을 하세요. 송소령은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었다. 추궁당한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박중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될 뿐이었다. 도주는 그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소령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계획대로 보고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박중령은 자신의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오래된 친구들을 통해 해외로 도피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더욱이 그의 계좌도 동결되어 있어서 큰 돈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이틀 후 박중령은 부산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부대로 압송되었다. 한때 부대를 철권 통치했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송소령은 박중령의 체포 소식을 듣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총 6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였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뇌물 공여 시도, 그리고 도주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송소령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나머지는 군 검찰과 법원의 몫입니다. 김소영은 박중령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이제 다른 여성들은 우리가 겪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현주가 말했다.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정민영이 동의했다. 송소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에 김소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김 상사님,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송소령이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송소령님 덕분입니다. 김소영이 감사를 표했다. 만약 소령님 같은 분이 조사를 맡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군대는 변해야 합니다. 송소령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 사건이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박중령을 두려워했던 모든 장병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특히 여성 장병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임시로 부대를 지휘하게 된 이중현 대위는 즉시 개혁 조치들을 발표했다.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여성 인권 교육 강화, 그리고 공정한 업무 배치 원칙 등이 포함되었다.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업무가 배정됩니다. 이 대위가 전체 장병 앞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박중령과 가까웠던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이번 일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고 생각했다. 김대호 준장도 복잡한 입장에 있었다. 오랜 친구였던 박중령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휘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 일로 우리 모두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김 준장이 간부 회의에서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군 내부 성희롱과 부패 문제가 동시에 터진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지만 김소영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지금은 조용히 있고 싶어. 김소영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송소령이 작성한 보고서는 상급 부대를 거쳐 국방부까지 보고되었다. 이 사건은 군 전체의 인권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박중령에 대한 공식적인 기소가 이루어졌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뇌물 공여 시도, 그리고 도주 시도까지 총 5가지 혐의였다. 각각의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들이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해서였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김소영은 재판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확고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군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고비가 남았어. 김소영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재판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한 달 후 군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군대의 인권 의식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김소영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이 마이크는 수년간 억압받고 침묵당했던 모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증인 김소영 상사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김소영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박진우 중령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척해진 얼굴과 초라한 모습이 그의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검사가 김소영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다. 증인께서는 피고 박진우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은 침착하게 답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박중령은 저를 포함한 여성 장병들을 체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부당한 업무 배치, 그리고 인격 모독을 일상적으로 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당당함이 있었다. 작년 9월에는 제가 통신 장비를 수리하고 있을 때 박중령이 여자가 기계를 만진다고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하며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전체 장병 앞에서 저를 개인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에 박중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자 주제에 너무 나서지 마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겁이 많아.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이런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을 직접 듣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박중령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부분적으로 편집된 것이며 전체 맥락을 보면 단순한 지도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도 제출했다. 전체 맥락을 들어봐도 박중령의 발언이 명백한 성희롱임을 알 수 있었다. 이현주 중사도 증인석에 섰다. 저는 정비 전문가입니다. 군사학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했고 여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제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청소 업무에만 배치되었던 일들을 증언했다. 박중령은 여자는 기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중요한 정비 작업에서 계속 배제했습니다. 정민영 하사의 증언도 이어졌다. 저는 전국 사격 대회에서 입상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저를 사격 훈련에서 제외하고 사무 업무만 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박중령의 범행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악질적이었는지가 드러났다. 이것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이었다. 박중령의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려 했다. 증인들이 개인적 원한으로 과장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너무나 일관성이 있었고 물리적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검사가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는 부대 복지기금에서 3천만 원을 부정하게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피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와 회계 장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박중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저는 부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임시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다. 그렇다면 왜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박중령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재판의 첫날이 끝났다. 김소영은 증인석을 떠나며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말할 수 있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시민들 중 일부가 김소영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재판 소식이 톱뉴스로 보도되었다. 군 내부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재판 둘째 날, 검사는 최종 변론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혐의들을 정리했다. 피고 박진우는 3년간 여성 장병들을 체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부당한 업무 배치, 인격 모독을 일상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대 자금 3천만 원을 횡령했고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려 시도했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모두 박중령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고의 범행 동기입니다. 검사가 계속했다. 피고는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능한 여성 장병들을 핵심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성희롱과 횡령이 서로 연결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이때 박중령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오랜 군 복무 기간 동안 국가에 충실히 봉사해온 군인입니다. 이번 일은 일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변론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있었다. 재판장이 박중령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박중령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이 드러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법정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자백이었다. 김소영 상사님, 이현주 중사님, 정민영 하사님, 그리고 제가 괴롭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중령이 계속했다. 저는 제가 가진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여성 장병들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횡령도 사실입니다. 저는 부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소영은 박중령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다. 마침내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박중령이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제가 받을 처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박중령이 자리에 앉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재판장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피고인의 자백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동조자들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령이 다시 일어났다. 김중식 중사가 저의 지시를 받아 여성 장병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영호 연대장과 김대호 준장님도 제 행동을 알고 계셨지만 묵인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폭탄 발언이었다. 박중령의 범행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이 모두 드러난 것이었다. 검사가 즉시 추가 질문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묵인했습니까? 저의 행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문제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압박해서 신고를 철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박중령의 완전한 자백으로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재판부는 며칠 후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소영과 동료들은 법정을 나서며 마침내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박중령의 자백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이현주가 말했다. 아직 판결이 남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넘긴 것 같아. 정민영이 동의했다. 그날 저녁 언론들은 박중령의 완전 자백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한국 군대의 인권의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송미란 소령도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가 정확했다는 것이 재확인되어 만족스러웠다. 정의는 승리한다. 송소령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판결만이 남았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였다. 가을 햇살이 부대를 비추는 가운데 김소영은 새로운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중사로 진급한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성희롱 방지 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나타내는 배지가 빛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박진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희롱, 횡령, 뇌물 공여 시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 동시에 그는 군에서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다. 20년간의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김중식 중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최영호 연대장과 김대호 준장은 각각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묵인과 방조가 사건을 키웠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대 전체의 분위기였다. 벽에 걸린 새로운 규정집에는 성희롱 및 차별 금지 규정이 첫 번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 규정집은 박중령 사건 이후 국방부에서 정훈에 배포한 새로운 인권 지침이었다. 김소영은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오늘도 강의실은 진지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여러분, 인권은 계급과 성별을 초월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김소영이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젊은 장병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박중령 사건은 그들에게 강력한 교훈이 되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현주는 이제 정비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전문성이 마침내 인정받은 것이었다. 부대의 모든 중요한 장비 정비는 그녀의 손을 거쳤다. 김 중사님 덕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어. 이현주가 김소영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민영은 사격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뛰어난 사격 실력이 드디어 제대로 활용되고 있었다. 많은 후배들이 그녀로부터 사격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송미란 소령은 이 사건으로 국방부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다. 그녀의 철저한 조사가 군 전체의 인권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정받은 것이었다. 부대를 방문한 송소령이 김소영과 재회했다. 김 중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송소령님, 덕분입니다. 김소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소령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 용기를 낸 것은 김 중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부대를 함께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했다. 여성 장병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게 모든 업무에 참여하고 있었다.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은 젊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장교였다. 그는 정기적으로 여성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있었다. 우리 부대가 정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연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다른 부대에서도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어요. 김소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책상 위에는 전국의 여성 장병들로부터 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들도 김소영의 용기에 감동받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김소영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현주, 정민영, 그리고 새로 들어온 여성 장병들까지 모두 모였다. 정말 꿈 같은 변화야. 이현주가 감격스러워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김소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룬 변화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해.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하고. 젊은 여성 장병 하나가 질문했다. 중사님,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박중령 같은 높은 사람에게 맞선다는 게. 김소영이 미소 지었다. 물론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 침묵하면서 계속 당하고 사는 것이 더 끔찍했거든. 식사가 끝난 후 김소영은 혼자 부대를 산책했다. 달빛 아래 조용한 부대는 평화로워 보였다. 더 이상 공포와 억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었다. 김소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제는 괴로운 기억을 적는 일기장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는 노트였다. 그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만든 변화를 더 많은 곳으로 확산시키자.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자. 부대 어디선가 젊은 장병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웃음소리였다. 김소영은 미소 지으며 그 소리를 들었다. 정의는 이겼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시작되었다.